아니야. 이건 꿈이야. 설마 저 아이들이.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근처 노점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유명 건축가인 그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장 답사차 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이혼한 전처가 3명의 아이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생긴 새 쌍둥이였고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전처는 그를 발견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최고의 건축상을 5번이나 받은 남자. 연매출 1000억대 건축사무소의 대표. 그런 그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눈매. 그는 모든 걸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 광장시장은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재현은 검은색 벤치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의뢰한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현장 답사였죠. 비서가 우산을 들어주려 했지만 재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직접 시장 구석구석을 걸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대, 빈대떡, 김밥.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왔던 시장의 향수가 떠올랐죠. 재현은 1000만원짜리 수제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고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청재킷에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여자. 그리고 그녀 주변을 빙빙 도는 3명의 아이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재현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여자가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이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김밥 먹으면 안 돼요? 큰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먹자. 오늘은 엄마가 만든 반찬 먹어야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과 이혼한 전처 김수진. 그런데 아이들이 3명이나 있다니. 재현이 한 발짝 더 다가가자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자아이의 옆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귀 모양과 턱선이 빼닮았죠. 엄마, 저기 아저씨가 우리 쳐다봐요. 여자아이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반찬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왜요? 아직 시장 더 구경하기로 했잖아요. 작은 남자아이가 투덜거렸지만 수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새 쌍둥이.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7년 전 이혼할 무렵.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와 물었지만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근처 노점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왜 아이들을 숨긴 걸까? 새 쌍둥이라니, 그것도 내 아이들이라니.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는 이미 지운 지 오래였죠.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010-7896.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당연했죠. 7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재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그리고 사람 좀 써서 알아봐줘. 네? 무엇을요? 김수진이라는 여자. 내 전처야. 지금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도.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들렀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아까 여기 젊은 여자분이 새 아이랑 왔었죠? 아, 수진이요? 매일 오는 단골이에요. 반찬 가게 운영하시거든요. 바로 저기 골목 안쪽에.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이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니. 한때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엘리트였는데 재현은 상인이 가리킨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수진이네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반찬을 포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 아이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때 큰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해맑던지 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8시 재현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 본 새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 남자아이는 자신의 콧대를, 여자아이는 귀 모양을, 작은 남자아이는 입술 모양을 빼닮았죠.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김수진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수진이네 반찬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노원구 달동네 옥탑방에 거주 중입니다. 재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탑방이라니. 한때 자신과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던 여자가.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7년 전에 출생 신고된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윤태준, 윤서연, 윤민준. 모두 2018년 4월 15일생 새쌍둥이입니다. 재현은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 씨 성. 자신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들. 이혼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출생일.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현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면티를 골랐죠.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면 이게 나았습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한 재현은 멀리서 수진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도 가게는 열려 있었어요. 수진이 반찬을 진열하고 있었고 새 아이는 가게 앞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요. 큰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재현은 그 아이가 태준이라고 짐작했어요. 다음 달에 가자.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수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자아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서연이구나. 재현은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남자아이 민준이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과학책이었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검소하게, 아니 가난하게 살고 있다니. 그때 한 손님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재현도 용기를 내어 가게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가 재현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나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반찬 좀 사려고 왔어. 우리 가게는 단골만 받아요. 나가주세요. 수진은 단호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도 반찬 사러 왔어요? 태준이가 밝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아저씨 혼자 살아서 반찬이 필요하거든. 그럼 우리 엄마 반찬이 최고예요.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준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가 제일 맛있어? 멸치볶음이요. 엄마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준이 오빠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저는 계란말이가 더 좋아요. 민준이도 책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전 연근조림이 좋아요. 아삭아삭해요. 새 아이가 저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재현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태준이의 눈썹 모양, 서연이의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민준이의 코끝.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만해. 애들아, 안으로 들어가.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재현을 노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7년이나 지났는데. 수진아,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내가 임신한 줄도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당신은 해외 프로젝트가 더 중요했잖아요. 두바이 신도시가 더 중요했고 상하이 랜드마크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떠났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는 너 몰랐다고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중요한 검사가 있다고. 근데 당신은 일본 출장이 더 급하다며 떠났죠.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7년 전 봄 수진이 병원에 가자고 했던 날. 자신은 도쿄 프로젝트 때문에 공항으로 향했었죠. 그때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던 걸까요?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재현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들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재현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재현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먼지가 쌓인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7년 전 수진과의 결혼 사진들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2011년 가을 재현과 수진은 대학 동창 소개로 만났습니다. 재현은 막 독립해서 건축사무소를 차린 30살 청년이었고 수진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28살 커리어 우먼이었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석 달 만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결혼했어요.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재현의 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했고 수진도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죠.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첫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바이 신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1,000억 원대 대형 프로젝트였죠. 재현은 성공에 도취되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수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결혼 기념일인데. 미안해. 두바이 클라이언트가 급하게 수정 요청을 해서. 다음에 보상할게. 또 다음이에요? 매번 다음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엔 실망이 가득했지만 재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2018년 초 재현의 사무소는 업계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상하이 랜드마크, 싱가포르 복합단지, 도쿄타워.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집에는 텅 빈 침대와 차가운 밥상만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 내일? 내일은 도쿄 출장인데. 일주일 뒤면 어때? 재현은 노트북 화면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뒤면 늦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다녀와서 가자.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갑자기 왜? 더는 못하겠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인지 동거인인지도 모르겠고.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늦었다는 거야? 수진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현은 그 행동을 봤어요. 하지만 그때는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냥 헤어져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끝내요. 잠깐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회사도 이제 궤도에 올랐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당신한테는 회사가 먼저고 프로젝트가 먼저고 성공이 먼저예요. 우리는 항상 다음이었죠. 재현은 반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재현은 수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아무 설명 없이 떠났고 재현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뒤지다가 7년 전 수진이 보낸 마지막 메일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은 그때 읽지 않고 지워버렸던 메일이었는데 휴지통에 아직 남아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재현 씨, 당신이 이 메일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할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기 전에. 추신, 병원 검사 결과는 혼자 들었어요.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겠죠.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재현은 마우스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때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구나. 새쌍둥이를. 그리고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기로 한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불 꺼진 광장시장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서 수진이 새 아이와 함께 자고 있겠죠. 옥탑방에서. 재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7년 전 자신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냈다면, 병원에 함께 갔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매일 아침 광장시장에 나갔어요.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억대 연봉 건축가가 아닌 동네 아저씨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엔 시장 입구에서 서성이기만 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수진의 가게 근처로 다가갔죠. 월요일 아침 10시 재현은 다시 수진이네 반찬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메뉴판을 읽었어요. 오늘의 반찬 멸치볶음, 계란말이, 연근조림, 진미채, 감자조림. 아이들이 좋아한다던 반찬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또 왔어요? 말했잖아요, 오지 말라고. 반찬 사러 왔어. 돈 낼 테니까 팔아줘. 재현은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5만 원어치요. 현금으로.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재현은 10만 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 아이들 과자라도 사줘. 우리한테 관심 끄세요. 수진은 차갑게 말했지만 반찬을 포장하는 손이 떨렸어요. 재현은 반찬통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갔습니다. 화요일엔 김치를 샀고 수요일엔 장조림을 샀어요. 목요일엔 나물 반찬을 샀죠. 금요일 오후 재현이 5번째로 가게를 찾았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다. 또 오셨어요? 태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도 재현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응, 아저씨 엄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사 먹어. 재현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 넣었어요. 태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엄마랑 오빠들이랑 저랑.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도서관에서 과학책 빌렸어요. 우주에 관한 거예요. 재현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애들아, 안으로 들어가. 숙제해야지. 수진이 나와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재현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 이 아저씨 매일 와요. 좋은 사람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지는 아이들을 안으로 보내고 재현과 마주 섰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왜 계속 오는 거죠?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아이들도 보고 싶고. 이제 와서요? 7년이나 지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뭘요?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요? 애들은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반찬 사러 오는 아저씨로만 알죠. 재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진아, 그때 왜 말 안 했어? 임신했다는 걸, 새쌍둥이라는 걸.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병원 검사 날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일본으로 떠났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결심했어요. 혼자 키우기로. 왜? 왜 혼자 키우기로 한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성공이었으니까. 아이 셋이 생긴다면 당신한테는 짐이 될 게 뻔했어요. 그런데 또 당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네. 제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아셨는지 병원 기록을 조회했대요. 아이를 지우라고 하시더군요. 거액을 주겠다고. 새쌍둥이는 당신 커리어에 방해가 될 거라고.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당신 집안 힘이면 양육권 소송에서도 이길 테니까.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줄 몰랐어.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수진은 가게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붙은 영업 종료 표시가 재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재현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이는 수학 문제를 풀고 서연이는 일기를 쓰고 민준이는 과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자신이 놓쳐버린 7년의 시간들.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토요일 아침 재현은 또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수진의 가게가 아닌 시장 한복판 순대국밥집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수진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6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젊은 양반 매일 여기 오시네요. 수진이네 반찬 사러. 재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신지? 나는 이 시장 상인회장 박만수라고 하오. 수진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지. 그 애가 처음 이 시장에 왔을 때부터 봤어요. 박 회장은 국밥을 시켜놓고 재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 아버지 맞지? 윤 건축가.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태준이가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지. 그리고 당신 사진도 경제신문에 많이 나왔잖소. 스타 건축가라고. 박 회장은 숟가락으로 국밥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7년 전 겨울 만삭의 몸으로 이 시장에 왔더군. 겨울비를 맞으며 가게를 구하러 다녔어요. 새쌍둥이 임신이라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보는 사람마다 안쓰러워했지. 박 회장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소개해줬어요. 월세도 깎아주고 초기 자금도 좀 빌려줬지. 왜냐고? 내 딸이 생각났거든. 20살에 미혼모가 되어서 혼자 아이 키우다가 병으로 일찍 떠났어요. 재현은 박 회장의 이야기를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강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지.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 벌려고. 그렇게 고생했군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시오? 새쌍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명도 벅찬데 셋이야. 밤에 한 애가 울면 다 같이 울고 한 애가 아프면 다 아프고. 수진이는 3일에 한 번꼴로 밤을 새웠어요. 박 회장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아이들 아빠를 욕하는 걸 못 들었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그냥 멀리 있다고만 했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라고. 재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좋게 말해줬다니.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회장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오. 하지만 조급해하지도 말고. 7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겠소? 천천히 꾸준히 다가가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수진이네 집 주소요. 노원구 달동네 옥탑방. 가서 직접 보시오. 당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야 정신 차릴 거 아니오. 재현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참, 수진이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 건 아시오?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라니. 수진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3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수진이가 더 악착같이 일하는 거지. 혼자 어머니 병원비, 아이들 양육비, 월세, 생활비 다 책임지고 있으니. 재현은 더 이상 국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회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도운 게 아니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는 당신 선택이요.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이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아이들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요. 유일한 휴식이지. 돈 안 드는 나들이니까. 그 정보를 남기고 박 회장은 떠났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오후 재현은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수진의 집은 맨 꼭대기층 옥탑방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재현은 숨이 막혔어요.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옥탑방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한강공원 못 가요? 태준이 목소리였어요. 미안, 오늘은 엄마가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꼭 가자. 괜찮아요. 엄마 쉬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게요. 서연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낡은 2층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부엌을 겸한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새 아이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수지는 재봉틀 앞에서 뭔가를 꿰매고 있었어요. 아이들 옷을 수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150평을 쓰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그때 민준이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밖에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죠? 재현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 그냥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수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봤으니 됐잖아요. 초라하죠? 당신이 사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만족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문틈으로 엄마와 재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애들아, 안으로 들어가. 문 닫고 있어. 아이들이 문을 닫자 수진은 계단을 내려와 재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7년 전 진짜 있었던 일을요. 재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2018년 3월 15일 병원에서 새쌍둥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고위험 임신이라고 했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신은 일본에 있었고 전 혼자였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기록을 손에 들고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죠. 5억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5억을? 네. 아이를 지우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새쌍둥이는 재현이 커리어에 독이 될 거라고. 아들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돈과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고. 미혼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재현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했다니. 그래서 도망쳤어요. 서울을 떠나 지방 작은 도시로.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았죠. 혼자 제왕절개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 하지만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이가 먼저 나왔어요. 2,500g. 서연이가 두 번째 2,300g. 민준이가 마지막 2,100g. 모두 미숙아였어요.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보냈죠.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어요. 회사 퇴직금, 적금, 보험 해약금까지 다 썼죠. 그래도 모자랐어요. 병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면서 갚았죠. 청소, 간병 뭐든 했어요. 수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현도 옆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100일 됐을 때 서울로 돌아왔어요. 당신이 저희를 찾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해외 프로젝트에 미쳐서. 재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혼 후 더욱 일에 매진했고 회사는 급성장했죠. 가족이라는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시장 상인 회장님이 도와주셨어요. 가게를 얻고 반찬 장사를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새 아이 돌보고 어머니 병원비 대고.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위자료를 거절한 수진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혹시 힘들지는 않을지 알려줄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수진이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당신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재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우연히 백화점에서 마주쳤죠. 어머니는 저와 아이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10억이었죠. 조건은 하나. 해외로 이민 가라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말라고. 재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작년까지도 그런 일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죠. 너희가 나타나면 재현이가 불행해진다고. 성공한 아들 인생에 흠집을 내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며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인정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제가 당신을 거부하는지. 당신 가족에게 우리는 그저 없어져야 할 존재예요. 치워야 할 오점이고 숨겨야 할 비밀이죠. 잠깐 수진아.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모르셨겠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전화 한 통 없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그게 답이에요. 수진이 옥탑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재현이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책임지겠어. 아이들 아빠가 되겠어. 제발 기회를 줘.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회요? 7년이라는 시간이 기회였어요. 매일매일이 기회였죠. 아이들이 첫 걸음을 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어 할 때, 어린이집 학예회 때. 모든 순간이 기회였는데 당신은 없었어요. 그때 옥탑방 문이 열렸습니다. 새 아이가 나와 계단을 내려왔어요. 엄마, 울지 마요. 서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태준이와 민준이도 다가왔죠. 재현을 보며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엄마 울려요?
재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엄마한테 잘못을 많이 해서 그래. 정말 미안해.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재현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 리조트 프로젝트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어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재현 씨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윤민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는데 보호자 연락처에 어머니 다음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준이가 사고를?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은 있지만 다리 골절과 머리 외상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재현은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 당황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며 생각했어요. 민준이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니. 언제 어떻게 알고 저장한 걸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복도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서연이가 엄마를 붙잡고 같이 울고 있었어요. 박 회장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재현이 달려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의식은 있는데 다리가 머리도 다쳤대요. 진정해. 민준이는 강한 아이야. 괜찮을 거야. 재현은 수진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태준이와 서연이를 달랬어요. 태준아, 서연아. 동생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 아저씨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서연이가 재현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에 재현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응. 꼭 살릴 거야.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아버지고 이쪽은 어머니입니다. 재현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놀라 재현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리는 경골과 비골이 모두 골절됐고 머리는 경미한 뇌진탕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수진이 손을 떨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글씨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재현이 펜을 받아 대신 작성했습니다. 아버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쓴 순간이었으니까. 잠깐 수술 전에 민준이를 볼 수 있을까요? 재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잠깐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오세요. 수술 대기실에 민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엔 임시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재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재현을 알아봤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응. 아저씨 여기 있어. 무서웠지? 민준이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어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나는 정말 내 아빠야.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형이랑 누나랑 저랑 아저씨 닮았거든요. 엄마 휴대폰에서 옛날 사진도 봤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이동 침대에 실려가면서 재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 수술 끝나면 여기 있을 거죠? 응. 꼭 있을게. 아빠가 약속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3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고 태준이와 서연이는 재현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민준이가 그렇게 불렀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민준이 괜찮을까요? 우리 막내인데. 제일 약한데. 당연히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강하거든.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아이야.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준이는 울지도 않고 참는 아이예요. 아파도 티 안 내고. 그래서 더 걱정돼요. 재현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주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거부하지 않고 재현의 품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며 말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리 골절 부위를 고정했고 머리 외상도 심하지 않아 별도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재현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엔 수진도 재현의 부축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민준이는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 아빠, 형, 누나. 다 있네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약하지만 확실한 미소였어요. 우리 가족 다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수진도 재현도 태준이와 서연이도.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비록 병실에서였지만 밤이 되자 재현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진은 태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집에 가려 했지만 아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5명 모두 병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현은 간이 침대를 가져와 아이들이 잘 수 있게 했고 수진은 민준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민준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재현이 얼른 다가갔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뭐 필요해? 그냥 정말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재현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 아니야. 아빠가 진짜 여기 있어. 이제 어디 안 갈 거야? 약속해요? 새끼손가락 걸어요. 민준이가 깁스한 손을 들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재현도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해.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그 모습을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반짝였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더욱 그랬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재현의 어머니였어요. 명품 정장 차림의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현이 놀라서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 내가 한 아이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어머니는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준이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태준이, 서연이, 그리고 수진까지. 저 아이들이네. 네. 제 아이들입니다. 태준이, 서연이, 그리고 다친 민준이. 어머니의 얼굴이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재현의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려 했죠. 수진 씨.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일어섰어요. 왜 오셨어요? 또 뭘 요구하려고? 해외로 보내려고요? 아니면 더 큰 돈을 주겠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평생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재현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손주들을 위협하고 며느리를 협박하고. 나는 괴물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내 할머니란다. 나쁜 할머니야. 너희를 모르는 척했던, 없는 사람 취급했던 못된 할머니. 민준이가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도 이유가 있었겠죠. 엄마가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은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는데도 아이들에게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증오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저 할머니는 바쁜 분이라고 멀리 계신다고만 했죠. 태준이와 서연이도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할머니세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의 친할머니란다. 못난 할머니야. 서연이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용서하는 게 미워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더 행복해진다고. 어머니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팔로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듯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를 몰라본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세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용서에 어머니는 더욱 오열했어요. 재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재현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성공, 명예, 체면.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니? 어머니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수진 씨, 아니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너희가 겪은 고통을 다 보상할 순 없겠지만 필요 없어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7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평생을 걸려도 기다리고 속죄하겠어요. 그때 박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손님이 많네. 민준이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회장님.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이 재현의 어머니를 알아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윤 여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재현이 어머니예요. 그렇군요. 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 모였네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박 회장을 봤습니다. 수진이와 아이들을 도와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셔서. 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죠. 그보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죠.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선 민준이 퇴원하면 우리 다 같이 식사해요.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병원비예요. 받아주세요. 수진이 거절하려 했지만 재현이 말했어요. 수진아, 이번엔 받아. 엄마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야. 손주 병원비 내는 것도 할머니의 권리니까. 수진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오후가 되자 민준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깁스한 다리 때문에 불편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아빠 회사 구경 가도 돼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 회사에 멋진 건축 모형들이 많아. 나는 아빠가 지은 건물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유명한 건축가라고. 민준이도 작게 말했어요. 저는 아빠 사무실에서 책 읽고 싶어요. 조용하고 넓을 것 같아요. 재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빠가 유명한 건축가인 거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아이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주려고.
당신이 설계한 건물들도 보여줬고요.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재현이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어머니와 박 회장이 떠났습니다. 병실엔 다시 5식구만 남았어요.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고 재현과 수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곁에 있어줘서.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두르지 않을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포기는 못하겠어. 수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오늘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민준이가 다쳤을 때 당신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그럼.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다만 아이들 곁에는 있게 해줘. 수진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은 아이들 아빠로만 지내요. 그걸로도 충분해. 정말 충분해. 둘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랑 계속 있어주세요. 재현은 민준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응, 계속 있을게. 이제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게. 3주 후 민준이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재현이 민준이를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죠. 응. 집에 가자. 그런데 잠깐 들릴 곳이 있어. 어디요? 깜짝 선물이야. 태준이와 서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재현의 차에 탔습니다. 제네시스 SUV, 가족을 위해 새로 산 차였죠. 벤츠나 포르쉐 대신 선택한 실용적인 차였습니다. 와, 차 진짜 크다. 태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잠깐만,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재현이 새로 계약한 집이었어요. 한남동 펜트하우스가 아닌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현이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새 집이야. 아니, 정확히는 너희가 원하면 살 수 있는 집. 무슨 소리예요? 재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20평 정도의 아파트, 방이 4개 있었어요.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우와, 진짜 넓어요. 새 아이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보고 나와서는 신나서 소리쳤어요. 아빠, 여기 방이 4개나 있어요. 우리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어요. 서연이가 뛰며 말했습니다. 맞아. 너희가 각자 방을 갖도록 준비했어. 그리고 이건 엄마 방. 재현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화장대와 책상, 그리고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재현 씨, 이건 너무 부담 갖지 마. 강요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편할 때까지 나는 따로 살 거야. 다만 옥탑방은 너무 위험해. 특히 민준이가 목발 짚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긴 힘들잖아. 수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새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제발이요. 태준이가 애원했습니다. 민준이도 목발을 짚고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계단 안 올라가도 돼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재현을 봤습니다. 월세는요? 없어. 내 명의로 샀으니까. 하지만 너희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럼 그냥 임시로 머물러.
민준이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 그동안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부터 수진과 아이들은 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약속대로 근처 오피스텔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침 7시 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장바구니가 가득했어요. 애들아, 아빠 왔어. 아침 먹자. 아빠. 새 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나왔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또 장바 왔어요? 매번 이러실 필요 없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이들 아침 챙기는 것도 아빠 역할이잖아. 재현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힌 요리 실력이 이제야 빛을 발했어요. 태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리 진짜 맛있어요. 엄마 요리만큼.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보다 맛있으면 섭섭한데. 아니에요.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그런데 아빠 요리도 좋아요. 서연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웃으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재현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시장으로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태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회사 구경 가도 돼요? 약속했잖아요. 그래, 가자. 오늘 오후에 데리러 올게. 서연이와 민준이도 가고 싶어요. 서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의 건축사무소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3개 층을 쓰는 큰 사무실이었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아이들이신가요? 응. 내 아들 태준이, 딸 서연이, 그리고 막내 민준이야. 재현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에게 자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새쌍둥이라니. 와, 대표님 사무실 진짜 크다. 태준이가 대표실에 들어가며 감탄했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 건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아빠가 만든 건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기 보이는 저 타워, 아빠가 설계한 거야. 민준이는 책장 앞에 서서 건축 서적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빠, 이 책들 다 읽었어요? 대부분 읽었지. 민준이도 읽고 싶으면 빌려가도 돼. 재현은 아이들에게 회사를 구경시켜주고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오랜 동료인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왜 숨기셨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이제야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게 됐지.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회사 진짜 멋있어요. 태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직원들도 많고 건물 모형도 많고. 서연이도 덧붙였어요. 저는 아빠가 그린 그림들이 좋았어요. 건물 설계도요. 예술 작품 같았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쓴 건축 노트를 봤어요. 영어로도 많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영어도 잘해요?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미국에서도 공부했어. 하버드에서 건축 석사 학위를 받았지.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우와, 대박.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해요. 재현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엄마도 대단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서 인정받던 마케터였거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알아야지. 엄마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단지 지금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대단해. 새쌍둥이를 혼자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야. 재현의 말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고 웃었어요. 자, 밥 먹자. 다 식겠어. 그날 저녁 5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다 같이 놀이공원 갈까? 진짜요? 민준이 다리가 아직. 휠체어 타고 가면 돼. 놀이공원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도 있어.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2019년 4월 15일 토요일. 새쌍둥이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맞는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재현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작년 수진의 생일 때 몰래 다녔던 제과 학원의 성과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공주님들 생일 케이크 만들고 있지. 와, 케이크 3개나 만드는 거예요? 응. 너희가 각자 다른 걸 좋아하잖아. 태준이는 초콜릿, 서연이는 딸기, 민준이는 치즈케이크.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놓친 7년을 만회하려면 이런 건 기본이야. 그때 태준이와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덕분이었죠. 우와, 케이크다. 아빠 최고. 태준이가 환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다가와 재현을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재현은 민준이를 꼭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너희 모두를 사랑해.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어요. 애들이 케이크 구경하느라 잠옷도 안 갈아입었네. 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 손님들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지. 네.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와서 재현이 만든 케이크들을 봤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네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수진이 알고 있었어? 제과 학원 다니는 거? 반찬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과 학원에서 재현 씨를 봤다고. 재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들켰네. 너희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 수진이 케이크 위에 올릴 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재현 씨.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하루만 예전처럼 지내봐요. 가족처럼. 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매일 봤어요. 새벽에 와서 도시락 싸놓고 가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주말마다 시간 내고. 그게 당연한 건데. 7년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일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재현의 부모님이 먼저 왔어요. 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보물들 생일 축하해.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으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장난감이나 옷이 아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과 미술도구, 과학 키트였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민준이가 과학 키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기억하고 계셨어. 너희가 뭘 좋아하는지 매일 공부했거든. 할아버지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적당한 금액의 용돈과 함께 직접 쓴 편지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 잘할게.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박 회장도 도착했어요. 큰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장님? 수진이 물었습니다. 행운목이야. 너희 가족이 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 그리고 태준이, 서연이, 민준이. 이건 너희 선물. 박 회장이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도서 상품권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음식들과 재현이 주문한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준이가 얼마 전 학교 축구 대회에서 득점왕이 된 이야기,
서연이가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이야기, 민준이가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야기. 모두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식사 후 케이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의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쌍둥이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후. 3명이 동시에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재현이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계속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셋이랑 계속 같이요.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고 재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민준아, 할머니도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재현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뭐가 어때서? 서로 사랑하는데 아이들도 원하는데. 과거는 과거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박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수진아, 재현 씨는 정말 변했어. 매일 새벽에 와서 도시락 싸는 거 나도 봤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도 아이들과 같은 소원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번엔 제대로 할 자신 있어. 가족을 최우선으로 둘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요? 회사보다 프로젝트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응. 이미 그러고 있잖아.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너희를 먼저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우리랑 매일 시간 보내고 숙제도 봐주고 아플 때 간호도 해주고.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약속해요. 재현이 벌떡 일어나 수진을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달려와 함께 안았어요. 5 식구가 한데 엉켜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5 식구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선물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재현과 수진은 발코니에 나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재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재현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사실 나도 당신을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보며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발코니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도 껴주세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5 식구가 발코니에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재현과 수진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년의 아픔을 딛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을 쫓다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한 남자. 그리고 7년 만에 찾은 새쌍둥이 자녀들. 그의 뒤늦은 후회와 진심 어린 노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족보다 소중할까요? 혼자 이룬 100억의 성공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 한 끼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전하세요.
용서는 미움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수진이처럼 새 아이들처럼 때로는 용서가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누구를 생각하며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